자, 언어와 매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 좀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최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다루어 볼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설명 잘 듣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35번, 36번 문제는 일단 단어의 합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이 지문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보단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좀 챙겨두고 기억에서 좀 떠올려 두고 나서 워낙 문법이라는 장르가 우리한테 조금 동떨어져 있던 장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준비한 프레지로 가서요. 일단 문법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의문론, 품사론, 통사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영역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 이제 수능에서 다루는 영역들만 고려를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품사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배워야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어가 무엇인지 보면 일단 단어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립할 수 있는 말. 자립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사 같은 애들 때문에 이런 이제 부차적인 설명이 더 붙어져 있어요. 혹은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준자립성이라고 합니다. 준자립성이라는 말은 본인이 조사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본인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조사라는 애들이 붙는 어떤 단어 자체가 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자립성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조사라는 것을 갖다 단어라는 그 테두리 안에다가 넣기 위해서 어거지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조사라는 것이 가진 준자립성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까지 더해가지고 단어로 이제 국어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좀 달라요.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단어 안에 조사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법과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이 뭔지,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 요건 1학년 때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소리의 최소 단위고요. 이 의문이라는 걸 다루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의문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태소,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단어의 형성에서도 형태소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최소 단위. 의미를 가지고만 있으면 혼자 쓰이든 뭐 같이 쓰이든 의존해서 쓰이든 자립해서 쓰이든 어쨌거나 의미만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형태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 자체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자립이라는 키워드 혹은 준자립,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가지고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조사 같은 애들까지를 포함해서 최소와 자립 단위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단어의 형성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형태소의 개념 정도만 챙겨봅시다. 뭐 자립, 의존이건 실질 형식이건 뭐 이런 것들은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것들이니까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념만 보시면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요. 여기서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와 형식적인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그래서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도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 안에 이제 얘네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해보자면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다 의미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형태소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의 개념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형태소의 개념을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하면서 파생어가 뭔지 합성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에서는 합성어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파생어에서 기본 개념 정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근과 어간, 접사, 뭐 어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배운 지 조금 오래돼서 헷갈릴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근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근자가 뿌리 근자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사라는 것은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이게 앞에 붙어 머리에 붙으면 뭐가 되냐면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접두사가 되고요. 요게 이제 어근 뒤에 붙어 꼬리에 붙어 그러면 꼬리 미자를 써서 접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이제 접사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어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말의 뿌리가 되는 그 어근에
접두사든 접미사든 접사가 붙은 것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해요. 만약에 접사가 없으면 어근 자체가 어간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어미라는 것은 이 어간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어미입니다. 활용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1학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것을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활용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국어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먹이다, 처먹다 이게 이제 그 욕심을 내서 먹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예를 들어놨지? 먹이다, 처먹다, 치솟다 이 세 개를 한번 분석을 해가면서 형태소 분석을 해가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다 같은 경우는 요거 형태소 분석을 하면 먹 더하기 이 더하기 다예요. 이 먹이 이제 말의 뿌리가 되는 부분 바로 뭐죠? 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가 뭐냐면 그냥 먹다와 먹이다의 뜻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다는 내가 먹는 거예요. 하지만 먹이다라는 것은 저 사람한테 이걸 먹게 하는 거죠, 그죠? 어떤 뜻이 더 들어가냐면 요게 부차적으로 사동의 뜻을 더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게 하다라는 이의 어떤 사동 전미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미사예요, 전미사. 전미사든 접두사든 접사적이죠. 그리고 이 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하면 어근 더하기 전미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요게 어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간에 붙어가지고 단어를 형성하는 요 부분은 바로 뭐가 되냐면 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간 더하기 어미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아까 뭐였죠 얘가? 처먹다? 다소 좀 과격하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처 더하기 먹 더하기 다예요. 근데 먹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분석했듯이 어근이 되는 거고요. 이 어근 앞에 붙어 있는 요 처가 접두사가 되겠죠. 접두사인 처와 어근 먹이 합쳐져 가지고 얘네 둘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간이 되고요. 이 처먹이라는 어간에 다라는 어미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치솟았다. 좀 지우고 이 분석이 돼야 돼요. 이 분석이 돼야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찢어보면 치 더하기 솥 더하기 앗 더하기 다예요. 각각의 이제 정체를 규명을 해야 되겠죠. 찢었으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들인지 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어근이 어디예요? 어근부터 찾아야 되겠죠. 얘가 이제 어근이 되겠죠. 말의 뿌리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어근에 붙어 있는 치 앞에 붙어 있으니까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두사가 되겠죠. 그냥 솟는 게 아니고 치솟는 거니까 부차적인 의미를 더해줘요. 그래서 접두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요 다에서 다는 명확해요. 다는 뭐예요? 어미죠. 이런 것들을 말에 붙어 있는 어미다 해가지고 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전미사냐 아니면 선어말 어미냐? 요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어미 앞에 나오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래서 얘도 어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솥에 붙어가지고 이 솥의 뜻을 제안해주는 어떤 전미사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미로 처리를 하고요. 요 앗 같은 경우가 이제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다 해가지고 선어말 어미라고 이제 우리가 그 성격을 규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두사하고 어근하고 붙어가지고 얘가 어간이 되고요. 선어말 어미든 어미든 둘 다 더해가지고 어미적이죠. 요 어미랑 합쳐지면서 하나의 단어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근의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가 파생어라고 해요. 그러면 합성어라는 건 뭐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어근이라는 것은 말의 뿌리,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떤 중심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가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파생어랑은 좀 다르죠. 파생어는 어근과 접두사 내지는 접미사 같은 접사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라면 얘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본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성어는 세 가지 종류로 일단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대등합성어 같은 경우는 두 어근의 의미 결합 방식이 대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 뒤 같은 경우 이 앞, 뒤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합성어를 이루고 있지만 이 앞과 뒤의 의미적인 관계가 서로 간에 대등한 어떤 의미적인 연결 관계를 이루고 있죠. 똥, 오줌 약간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똥과 오줌이라고 하는 명사 두 개가 대등한 의미 결합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속합성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앞 어근이 뒤 어근에 의미적으로 종속됨.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뒤에 있는 게 앞에로 종속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관계를 가집니다. 예를 보시면 돌다리 같은 경우 돌로 만들어진 다리죠. 사실 메인은 다리예요. 근데 다리 중에서도 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다리가 돌다리죠.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도 보시면 뭐 상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리들 중에서 나무 다리도 있고 돌 다리도 있고 유리 다리도 있고 무슨 다리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돌 다리이기 때문에 얘가 하위 관계로 묶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합성어라고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도시락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밥이에요. 무슨 밥이든 밥인데 그 밥들 중에 도시락에 담겨 있는 밥이라고 하는 어떤 종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종속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융합합성어 같은 경우는 두 어근이 합쳐지면서 의미가 전혀 제3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자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춘추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게 봄춘자고요. 이게 가을추자예요. 사실상 봄과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이 한번 지나가면은 1년이 지나가죠. 그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춘추라는 것은 나이라는 어떤 뜻으로 아예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연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세도 해년자에다가 해세자를 쓰는 거지만 요게 해를 나타내는 뜻이 아니고 요게 나이를 나타내는 뜻으로 바뀌어버리죠. 광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은 빛광자고요. 음자는 그늘 음자예요. 그래서 빛과 그늘이 바뀐다. 이건 뭐예요? 날이 가는 거죠. 낮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낮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이라는 뜻을 갖다가 요게 이제 제3의 의미로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융합합성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 보시면 찬밥 같은 경우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융합합성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사문단쯤에 이제 나와요.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걸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이걸 이해를 하려면 조금 힘든데 어쨌거나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통사적 합성어가 뭔지를 알아야 비통사적 합성어가 뭔지를 알겠죠.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뭐냐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을 보시면 어근이 붙는데 요건 이제 활용하는 어근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돌다리 같이 이제 활용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어근들은 그냥 붙어도 상관없겠지만 사실상 활용이 필요한 어근들, 그러니까 어미가 필요한 어근들은 그냥 어근들끼리 서로 붙으면 안 되죠. 만약에 들어가다 여기 나와 있지만 들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이라는 어근과 가라는 어근이 합쳐지려면 그 중간에 어라고 하는 중간에 연결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쓰디 쓰다도 마찬가지죠. 쓰다와 쓰다라는 어근들 사이에 디라고 하는 어미가 연결 어미가 들어가야지 이게 쓰디 쓰다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통사적인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형어의 명사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관형어는 관형사를 포함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문장 성분을 전부 관형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포장이 되었던 관형사가 그대로 쓰였던 어쨌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문장 성분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형어가 명사를 원래 수식하는 애다 보니까 이 관형어 더하기 명사는 통사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합성어예요. 예를 들면 작은 집 같은 경우 뭐 작은 아버지가 사는 집 정도로 이제 의미가 특수화가 돼 있겠죠. 그래서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요 작은이라고 하는 관형어가 집이라고 하는 명사를 갖다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어의 통사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새 집도 마찬가지고요. 첫사랑도 마찬가지고 헌책도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다. 명사 더하기 명사도 정상적입니다. 통사적이에요. 보시면 집 안
불고기, 산나물 이런 식으로 명사와 명사가 직접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것들도 통사적인 어떤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냐면 용언을 수식하는 애들.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것들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구조로 합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반적이고 통사적인 어떤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잡다, 잘 나다, 잘이 부사죠. 바로가 부사고, 그다음에 못 되다.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형태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이런 합성어들은 전부 다 통사적인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명사가 용언. 요거 이제 주어 더하기 서술어 뭐 이런 구조예요. 원래는 빛이 나다겠죠. 그런데 약간 중간에 이제 주격조사가 생략이 되고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빛나다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이런 구조로 합성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 플러스 용언 구조인데 얘네들도 사실상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통사적인 구조에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통사적인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비통사적인 애들은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활용 가능한 어근이에요. 활용 가능한 어근. 활용 가능한 어근에 명사가 직접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활용 가능한 어근에는 무조건 그 뒤에 어미가 와야 돼요. 그런데 활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활용이라는 것은 어간에 어미가 붙는 거, 어근에 어미가 붙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활용 가능한 어근의 명사가 바로 와버리면 이건 사실상 통사적인 구조는 아니야.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네 같은 경우 덮밥, 접칼, 뭐 검버섯, 먹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문법을 따른다면 덮은 밥이고요, 접은 칼이고요, 검은 버섯이고요, 먹을 거리예요. 원래는 이 거리는 의존명사죠. 그렇게 해서 원래는 그 중간에 활용을 하는 연결 어미가 들어와야 되는데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이 활용 가능한 어미가 명사랑 막바로 붙어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활용 가능한 어근 두 개가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야. 뛰놀다, 노푸르다, 여닫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통사적으로 되려면 뛰어놀다고요, 높고 푸르다고요, 열고 닫다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구조를 버려버리고 중간에 있는 연결 어미들이 다 빠져버리고 활용 가능한 어근에 그냥 활용 가능한 어근이 바로 막바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뛰놀다, 노푸르다, 여닫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들도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통사적인 합성어의 하나의 예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원래 아까 전에 부사라는 것은 뭐를 수식하는 애들이라고 했었냐면 이 부사라는 것은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 같은 애들을 수식하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합성된 애들이 있어. 얘네들 정상 아니죠, 그죠? 정상이 아닌 것들을 비통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부사죠, 비 명사죠. 원래는 이렇게 합성이 되면 안 돼요. 비가 부슬거리면 내리는 거지 부슬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통사적인 문장 구조 안에서 척척 박사 마찬가지고요. 뾰족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들이 부사가 용언을 꾸미지 않고 명사를 꾸미는 구조로 합성된 비통사적 구조의 합성어의 예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지문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 아까 전에 파생어와 합성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죠. 합성어라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방식,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문단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배웠었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랑 같은 거냐면 요거. 둘 이상의 용언이 어근, 활용 가능한 어근이 용언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둘 이상의 어근이 연결 어미를 가운데 사이에다 두고서 이제 합성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이든 관형사가 직접 수식을 하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일반적이고 통사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
빛나다, 힘들다 이런 거, 빛이 나다, 힘이 들다. 목적어도 이제 있겠죠. 명사는 목적어에도 쓰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명사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관형어가 수식하는 거 안에 이제 다 포함되는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기역과 니은이 뭐를 뜻하는지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한번 규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용언이 이제 동사나 형용사 같은 애들이라고 했었고 부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 걔네들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통사적으로 합성된 게 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 이런 것들은 통사적 합성어이고 뾰족구두 노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되게 불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에 산나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기역에서부터 뭐 이게 이 앞에 나온 통사적인 합성어들 경우에서 산나물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요 정리된 걸로 볼까요? 산나물 같은 경우는 산과 나물, 산도 명사고요. 나물도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그런 통사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좀 해보면 바로잡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있죠. 여기.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형태. 바로라는 부사가 그다음에 잡다라고 하는 용언을 갖다가 꾸며주는 수식하는 형태로 하나로 합쳐진 거. 요게 이제 통사적인 합성어의 일반적인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뾰족구두 노푸르다 얘네들은 왜 비통사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보세요. 뾰족구두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부사고요. 구두가 명사예요. 근데 원래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일은 원래 기본 개념에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뾰족이라는 부사가 구두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형태로 합성이 된 비정상적인 비통사적인 합성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푸르다도 원래는 뭐여야 돼요? 고푸르다,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어근에 어근이 합성이 될 때 연결어미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 원래. 그런데 이 활용 가능한 어근이 그대로 그냥 붙어버리는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푸르다도 어근과 어근이 직접 붙어있는 형태의 비통사적인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통사적인 합성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로 나뉜다. 하나 더 있다고 했었죠. 융합합성어. 대등합성어는 노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종속합성어는 산나물처럼 뭐 산에서 나는 나물도 있고 들에서 나는 나물도 있나요? 어쨌거나 나물의 어떤 하위어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산나물이니까 종속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밑에 내용을 미리 한번 가져와서 얘기를 해본다면 선행어근이 후행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등합성어와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짐으로 융합합성어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뭐 하나의 단어가 융합합성어이기도 하고 대등합성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종속합성어예요. 이게 밥 중에 찬밥이 있는 거죠. 뜨거운 밥도 있고 찬밥도 있고 콩밥도 있고 여러 가지 밥의 종류 중에 찬밥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제3의 의미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너 이게 찬밥 취급당하냐? 라고 했을 때 그 찬밥은 그 찬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3의 의미로 아예 융합이 돼버렸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대등이나 종속합성어가 아니라 융합합성어가 되겠죠.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어근 간의 의미관계, 그 중에서도 상하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이어이고 이런 식으로 하이어 관계, 상하이어 관계를 맺는 그런 합성어들을 우리가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속적인 합성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융합합성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어근이 상하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를 가지고 융합합성어와 종속합성어를 구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